여기 일본 지진의 한가운데에 파견되어 현재 일본의 상황과 분위기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한 일본에서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행동 차이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칼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의류회사에 재직 중이고 업무차 일본 오사카에 파견된 지 3년 차인데요.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그럭저럭 만족하는 편이지만 역시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바로 지진 문제였어요. 일본은 불의 고리에 완벽하게 속해 있는 나라로 항상 지진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국가거든요. 일본에서 살게 된 이후 언제부턴가 조그마한 진동에도 기겁을 하며 책상 밑으로 숨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는 제가 드디어 일본에 완벽히 적응했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본과 지진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규모 7.1 강진이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덮친 뒤 일본 기상청은 사상 최초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을 암시했거든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에서 10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최악의 대지진이고 만약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진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인데요. 난카이 해구는 진도 9.1 이상의 강력한 지진과 함께 40m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괴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파도의 속도와 크기는 대피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아 재앙적인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죠.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와 고베, 나고야와 같은 주요 도시가 위치한 일본의 태평양 연안은 쓰나미에 특히 취약할 뿐더러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혹여라도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최소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총 3조 달러 이상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명백히 현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자연재해가 될 것이고 현재 일본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괴멸적인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일본은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며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심각한 대지진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일본이 이번 대지진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결국 여러 국제적인 지원 덕분에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난카이 대지진은 도호쿠 지진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될 거라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지진 지역이거든요. 난카이 해구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진 활동이 높은 지역인 더 큰 태평양, 불의 고리의 일부인데요.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인근 지각판의 응력을 변화시켜 도카이 및 도난카이 지역과 같은 인접 지역의 지진 활동을 잠재적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일본 역사상,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파멸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큰 지진 이후 흔히 발생하는 여진은 일반적으로 진앙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단층선을 따라 퍼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난카이 해구 지진의 경우 여진이 단층을 따라 전파되어 인근 지역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각의 응력 변화를 일으켜 잠재적으로 일본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심각한 대지진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실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난카이 해구 같은 형태의 지진 이후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진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19세기 일본 도카이 지역에서 발생한 안세이 도카이 지진은 난카이 해곡 지진에 이어 안세이 도카이 지진이 발생하며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러한 대지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지진 활동의 계단식 효과는 난카이 해구 지진이 잠재적으로 일본 전역의 다른 단층 지역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카이 해구 지진은 상상치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지진을 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대지진 활동을 유발해서 그야말로 일본 열도는 도망칠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생지옥이 열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AI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만약 이번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국제적 원조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괴멸적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요. 지진은 일본 내 모든 지역에 걸쳐 심각한 흔들림을 일으켜 건물, 도로, 다리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것이고 흔들림의 강도는 산사태와 액화로 이어져 구조 및 복구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거거든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일본 연간 GDP의 3분의 2가 넘는 3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경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산업 분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죠. 특히나 현재 일보에는 태풍 마리아 상륙까지 예보되어 현재의 일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보다도 현재 일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괴멸적인 재난 상황을 우려한 일본인들이 패닉에 빠져 여러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필수용품 사재기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지진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에도 일본인들은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슈퍼마켓과 대형 상점으로 몰려가 음식, 물, 의약품, 심지어 불효불급한 사치품까지 모두 정신없이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대형 상점의 경우 이러한 위급 상황에 따른 배급제 규정이 있지만 규칙을 그렇게나 잘 지킨다는 일본인들은 그러한 규정을 전부 무시한 채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죠. 아니, 이미 닥친 상황도 아니고 아직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일본인들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못 볼 법한 형편없는 질서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일본은 겉으로 보이는 사려 깊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선진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속의 행동은 일본인들의 속 깊은 이기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재기는 부족으로 이어져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줄조차 전혀 서지 않는 건장한 일본인들에 밀려서 기본적인 필수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물건을 팔아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감지한 일부 상인들은 중요한 상품을 과도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거든요. 생수, 배터리, 구급상자와 같은 수요가 많은 품목은 가격이 평소 가격의 몇 배로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항의를 해도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항의를 묵살할 뿐이었죠. 그렇게나 공정하고 관대해 보였던 일본인들은 재난 상황이 닥치자마자 다른 사람들, 특히 그렇게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일본 전체적인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들은 패닉에 빠져버려 좀비 때와 다름없는 일본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시민들은 각종 방제용품이나 생필품을 아예 돈도 내지 않고 훔쳐가는 등 범죄를 일삼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공영방송에서조차 일본에서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전혀 없고 민도가 높은 일본인들은 현금 다발이 길거리에 놓여 있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광고를 해대는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시민의식이 높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전임에도 전혀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인가요? 솔직히 제 조국인 영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뻔뻔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냉혈한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기에 저는 일본인들의 감추고 있던 심연 속의 추악한 내면을 본 것 같아서 꽤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고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위험 지역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카이 해구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도의 혼란을 보여준다면 지진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어떤 극악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지 저는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혼란을 겪자 저는 갑자기 한국인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는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저는 똑같은 상황 속에 한국인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인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제 보면 한국 문화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보면 한국을 자신들의 아래로 여기며 약간은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 및 문화 수준 차이가 꽤나 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을 차별하며 무시했다고 했죠. 실제로 지금의 일본의 장년층 세대들은 아직도 한국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곤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경제와 문화 수준을 완전히 추월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상태고 수출액 또한 올해 안에 사상 최초로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문화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 상태고 이들은 한류의 영향 때문에 제품에 코리아만 붙었다 하면 너도 나도 구매해가곤 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뒤에서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앞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면서 늘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일본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근슬쩍 한국을 갖다 붙이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몹시 낮다며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뒤통수 잘 치는 민족이라며 험담을 해대곤 했죠. 저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의해 역전당한 경제 상황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건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일본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몹시 선진적이고 시민의식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 모습은 이들만큼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들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과연 똑같은 상황에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마침 코리아타운이 집 근처기도 하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러 코리아타운으로 떠나게 됩니다. 코리아타운에는 오래전부터 일본에 살던 한국인,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잠시 오게 된 한국인, 그리고 잠시 유학을 온 한국인 등 그야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한국인들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물품을 사재기를 통해 비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물, 의료 물품을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거나 크거나와 관계없이 이러한 자원을 질서 있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노인과 어린이와 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받도록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인간성과 연대를 우선시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더니 이건 일본인들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부족한 시기에도 기꺼이 공유하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는 분명 존경할 만했어요. 생필품 사재기가 없으니 당연히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도 없었고 그저 코리아타운에서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죠.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약간의 의심스러운 감정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한국인들이 일본에 닥쳐올 재난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일본에 중대한 위기가 닥쳐왔고 일본인들은 모든 생필품들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남을 등쳐먹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어차피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생필품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생필품이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함께 뭉치며 살았고 이렇게 뭉침으로써 항상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말을 건네왔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의 슈퍼마켓에 들렸을 때 서로 옆집에 살며 수십 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던 슈퍼마켓 주인과 손님이 가격 문제로 서로 죽일 듯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서로 얼마나 알고 지냈냐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서로의 등에 칼을 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이었고
저는 그 즉시 소름이 돋아서 황급히 슈퍼마켓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 조직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노약자들에게 재난 관련 각종 필수 정보들을 알려주었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챙겨주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본인 노약자들까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은 디지털 격차가 몹시 심한 대표적인 아날로그 국가로 일본의 노인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이용할 줄 몰라서 이러한 난카이 대지진 소식을 아예 듣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나 노약자를 공경하는 척 하더니 위기 상황이 닥치자마자 전부 노약자를 버리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갔다면 한국인들은 그런 일본인 노약자들마저 전부 챙겨주고 있던 것이죠. 자국 사람들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료 인간에 대해 느끼는 깊은 책임감을 보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신속한 행동과 효과적인 도움은 더 큰 선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공동체의 힘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에게 먼저 뭔가를 베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한국인들의 선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할수록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일단 한국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각종 보급품과 생필품을 위한 질서정연한 줄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있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다른 사람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전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IMF 사태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수많은 혼란을 극복하며 굳건히 세워진 국가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극복 능력은 한국인들의 DNA 속에 각인이 되어서일까?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한국인들의 능력은 그들의 리더십 자질과 위기관리에 있어서 질서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노력은 더 이상의 공황 상태를 예방하고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저번 일본 대지진 때는 물자가 보급되고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이번에는 일본 정부를 믿지 않고 자신들끼리 미리 준비해 놓았다며 공동체 시설을 보여주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일부 물자를 저장해 놓은 창고가 딸린 피난처를 준비해 놓았고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다른 취약한 사람들이 피난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도 눈에 잘 보이는 표시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번 일본 대지진을 겪지는 않았지만 회사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일본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만 살 길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기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원래 지진의 즉각적인 여파가 닥친다면 구조 활동을 돕고 원조를 제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단체적인 노력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들 자신의 안전과 복지에만 집중하기를 선택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치는 경우 전 국민이 발벗고 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곤 합니다. 이들의 바다에 유조선 사고가 나서 바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을 때도 한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헌신과 단합력을 보여줬고 결국 수많은 외신들이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합력에 주목하며 감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원봉사나 자원공유를 거부하는 비율이 특히나 높기 때문에 결국 국제적인 원조가 지원 올 때까지는 재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꼼짝없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의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체 정신의 이미지와 극명한 모순을 일으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상당한 홍보비를 투자하는 국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직 대지진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오사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나 수도 공급이 중단된 곳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 대지진이 정말로 오게 된다면
일본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간다는 소문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물론 이러한 일본인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코리아타운의 상황도 좋진 않았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웠지만 곳곳에 불이 꺼진 곳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멋지게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국인들은 긴급 공동시설을 만들면서 집에 수도나 전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애썼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리아타운의 세련되고 멋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곳에는 꽤나 낙후된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몇몇 존재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부족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음식과 주거지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아무리 낯선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같은 영국인이자 같은 지역 사람들이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정말 자살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신나간 짓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떤 물건을 훔쳐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떻게 남을 이렇게나 바보 같을 정도로 잘 믿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이들의 모습에 약간의 울분의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준 한국인 가족은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러한 집 공유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기꺼이 집에 초대해 식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경비원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맡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의 경우 옆집 가정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위해 식사를 챙겨주고 심지어 빈방을 제공하며 돌봐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러한 맞벌이 가정은 자신의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소소한 선물을 제공하며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합과 끈끈한 정신이 아니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외세의 침략에 의해 사라졌을 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끝까지 살아남았고 심지어 현재는 그러한 강대국들마저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능가할 수가 있었겠어요? 한국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손해보는 행동이 아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 10년 전 영국에 있을 때 우연히 한국으로 파견을 다녀온 기자의 한국 탐방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은 문도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낯선 이를 집에 들이고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는 글을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기자가 미쳐버렸거나 한국 측에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진짜였고 저는 이런 한국의 수준 높고 아름다운 문화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IT 전문가들은 일본인 직원들이 도망가서 방치된 통신망이나 설비들을 복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급으로 나서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고장난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임시 통신허브를 설치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봉사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었고 저는 이들의 헌신적이고 배려심 깊은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자국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한국인들은 그런 버려진 국가를 위해 힘쓰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일본인들은 누가 누굴 보고 이기적이고 뒤통수를 치는 민족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특유의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씨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고 벌써부터 이런 차이를 보인다면 정말로 재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누가 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지는 너무나도 뻔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